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간 해독에도 좋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면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또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리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을 통해서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우리 몸의 체력과 이 근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우리 몸의 근육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일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복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정말 유용한 음식이 바로 두부인데요. 또한 두부에는 아주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의 단백질로 바꿔서 섭취를 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추에 풍부한 황화 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돼서 심혈관 질환의 전반적인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몸 안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추 속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혈관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까지 예방해주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서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이 과량이 돼서 혈관에 많이 쌓이게 되면 오히려 혈관을 손상을 시키고 혈액의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엽산 때문인데요.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이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양이 우리가 먹는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보통 나이가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고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드셔도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부를 드시게 되면 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는 관절염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바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노년기에 오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다만 두부도 약간의 찬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추는 두부와 다르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주시고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이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시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평소에도 많이 드실 텐데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 속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해주고 또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가 가진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예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인데요.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몸에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에 있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주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주어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빠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혹사가 되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서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넣고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사과도 가운데 씨만 빼고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여기에 물 1컵 넣어주시고 올리브 오일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안 넣는 것보다 몇 배나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넣고 잘 갈아주시면 바로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자,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부추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 데도 효능이 뛰어나고요. 간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이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고 간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많이 드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아주 풍부해서 간의 해독작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추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돼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의 개선이나 면역력 강화, 또 피로 해소, 우리 몸의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해서 부추랑 같이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약간 길쭉하고 얇게 썰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번 잘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잘 볶아주세요. 여기에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볶아진 다음에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아주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에 오리고기를 사용하셔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적이 있을 만큼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죠. 이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이 성분들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한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아주 놀라운 식물입니다. 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우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요.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한데 함께 드시게 되면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체내에서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눈에 점막을 만들어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예방이 되고 눈이 시린 증상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또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안구 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눈에 오는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눈 질환 중에서 황반변성이라는 게 있죠. 이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에 해당할 만큼 매우 위험한 질병이죠. 그런데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이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 안구가 급격하게 노화되면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E가 이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복용하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높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잘 씻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는 송이를 좀 나눈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서 부추랑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를 찬물에 잘 헹궈주시고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참기름을 좀 섞어주시고 양념장을 잘 만든 다음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통깨를 위에다가 조금 더 뿌려주시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부추가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변이 묽어져서 설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그 열 때문에 두통이나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약간의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부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륨 때문이에요. 이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서 약한 신장이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에는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서 근육이 약해지고 또 심장에도 영향을 주어서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호흡곤란이 오기도 해요.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를 보시면서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요. 피를 맑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파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 보관법까지 대파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요. 대파 이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좋아져서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지방을 싹 빼준다는 것인데요. 대파에는 특유한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입니다. 이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의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게 느껴지는 거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을 하게 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는 다르게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단맛입니다.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요.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이 뭉쳐서 생기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장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뿐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해주며 주름을 예방하는 효능도 탁월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억제해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게 되죠.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 약 2.5배 정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5cm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대파를 반으로 갈라 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다가 대파를 올린 다음에 구워 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 같이 잘 구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장을 만들 건데요. 물을 2컵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1스푼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대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물론 바로 드셔도 되지만 숙성시켜 드시면 더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신경을 안정화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 주어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항균,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를 억제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해서 배출해 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여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요.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사실 특별히 많이 쓰진 않는데요. 대파 뿌리의 특급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뿌리 생강차입니다.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나 폐와 같은 호흡기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 주어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효가올, 페놀 화합물 등 다량의 항염증 성분들이 함유가 돼 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생강은 약재로서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강에는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요.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 후에 대파 뿌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뿌리 생강차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걱정도 줄어들고 또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무가 있습니다. 무를 말려서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의 좋은 성분들을 농축하여 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 함량이 높아서 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당 조절을 해주어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또한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서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도 정말 좋으니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 조림을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다가 잘 구워 주시고요. 두부가 노릇노릇해지면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줍니다. 간장을 2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고소한 참깨도 잘 뿌려서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입니다.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 조림을 드시면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입니다.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의 키토산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 주어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쌓여있는 이 중금속의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배변 활동을 도와 숙변을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가 힘든 점이 있는데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세포벽이 깨지면서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음식이 되는 것이고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은 잘라버리시고요.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다가 잘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세요. 적당한 용기에다가 계란을 넣고 풀어주시고요.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시고 소금을 한 꼬집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달궈진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꿀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대파와 함께 먹으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또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지만 식감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어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로 미역국을 끓일 때는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파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부분으로 나눠서 잘라주시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 3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하고요.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을 하시면 되는데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기 원하는 크기대로 자른 다음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거 아셨을까요? 특히 중년 그리고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던 식물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가을철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나는 참나물이 가장 연하고 맛이 좋다고 하네요. 이 시기의 참나물은 연하면서 향이 가장 진하기 때문에 요리에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미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이 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식에 대한 붐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와서 눈이 침침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혹시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 하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잠깐, 유튜브나 TV를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시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색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 등의 효능이 있는 거죠.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유해물질들이 쌓이기가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랍니다. 의외이죠?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성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실까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죠.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해주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무를 꾸준히 먹으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나물의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인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도 쉽게 쌓이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죠.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또 칼륨은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 에디스코안 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의 니콜라 본도노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 정도 감소가 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 동맥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이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시면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 데 아주 좋은 채소랍니다. 이 참나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의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아주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지 않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서 부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체중에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을 잊지 말고 꼭 드셔야겠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을 그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아주 맛이 좋답니다.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맞추어서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데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조리를 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서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물은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서 파드득 나물은 잎이 더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향이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다소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누렇게 변한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르실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겠죠.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하셨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후에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친 다음 냉동 보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된다는데요. 그럼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과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C, K와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서 소화와 영양 흡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에 물기를 꼭 짠 다음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 끓이실 때 참나물을 넣어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거기다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이 됩니다. 참나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의 강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다 아는 건강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체내 프리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죠.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고요?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조리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깬 다음에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 반죽을 한 숟가락씩 올려서 앞뒤로 노릇하게 부쳐줍니다. 바삭하게 부쳐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겠죠? 참 쉽고 영양 만점에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참나물을 몸에 득이 되기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겠죠. 참나물 섭취 시 유의할 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사항은 소화불량입니다.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복부에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참나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안 어울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정성 물질이 인체에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입니다. 그러나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및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셔야겠죠.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